테이블 오브 컨텐츠 내용들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 개념의 미해결 질문들. 시간이란 무엇인가? 를 생각할 때 현대 물리학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다. 첫 번째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 또 두 번째는 시간의 방향성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관계, 세 번째는 상대성 이론과 시간의 상대성, 네 번째는 양자역학과 시간, 시각적인 정리로 이제 시간 개념 관련된 이론을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데요. 물리학자 입장에서 시간의 개념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주제이면서도 그 주제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아직 인간은 시간의 개념을 모른다라는 말이겠죠. 물리학이 가장 근원적인 학문이다. 시간은 물리학에서 다루는 개념이다. 물리학자들이 시간의 개념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전제들을 깊이 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뭐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런 전제들에 동의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시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물리학자가 더 좋은 물리학이 시간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일지 글쎄요. 물리학은 시간의 현상을, 시간의 특징, 시간이 보여주는 현상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어도 뭔가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철학의 말하자면 작업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뭔가를 정의하고 그것의 본질이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철학이지 않은가. 오히려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물리학의 질문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네요. 하여튼 김상욱 교수의 강연 내용 한번 살펴보죠.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 개념의 미해결 질문들, 김상욱 강연 분석. 하여튼 노트북 LM보다는 훨씬 깨끗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김상욱 교수의 강연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에서는 현대 물리학이 시간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여러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강연을 바탕으로 시간 개념과 관련된 현대 물리학의 주요 미해결 질문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해 볼 것이다. 1. 시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시간의 정의 부재. 강연자는 시간이 무엇인지 정의하거나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죠?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시간을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 그 정의한다는 것은 시간의 본질을 꿰뚫어서 그 본질을 들추어낸다. 시간이라는 것이 요런 영어로 말하면 define인 거죠. 요런 한계점을 지정해 준다라는 건데 그 작업, 정의한다는 것, 어떤 것의 본질을 파악해서 그것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학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활동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시간에 대해서 이 문제이지 시간이란 무엇인가가 순수하게 물리학적 연구의 대상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제 김상욱 교수는 시간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거나 설명하기는 어렵다. 뉴턴조차도 자신의 저서에서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지 않고 모두가 잘 알고 있으니까 라고 언급하며 넘어간다.
시간을 정의하려고 하면 이제 더 복잡해지는 오히려 이제 거기서 철학적인 논쟁만 유발하게 되는 그런 면이 생기겠죠. 마치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또는 선이란 무엇인가, 경건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철학의 말하자면 대상이었던 것처럼 시간이란 무엇인가 역시 이 철학의 대상이고, 철학이라는 것의 특징은 과학처럼 어떤 심판 기준이 말하자면 뭐 실험으로 증명해서 누가 옳다라는 걸 증명한다든지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사람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공감대와 이해를 많이 얻은 그런 개념들이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시간을 정의하려다 보면 거기에만 평생 시간을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쨌든 뉴턴도 시간을 정의하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에 의존해서 자신의 물리학 개념을 이제 펼쳐나간 거죠. 이는 물리학에서 시간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해요. 그렇죠? 수학적 추상 대 실체, 뉴턴은 시간을 수학적 대상으로 보았지만 이것이 시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학적 대상으로서의 시간은 추상적이며 실제 세계와 연결고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뉴턴은 시간을 수학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수학이 실체라는 전제를 갖고 있고, 모든 실체가 그런 수학적인 그런 법칙으로 또는 일관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김상욱 교수는 수학적인 대상, 즉 추상적인 대상으로 여기긴 했지만 실체라고 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저랑은 조금 생각이 다르네요.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고 그 실제가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실제는 신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신의 특성인 로고스, 즉 어떤 법칙성, 규칙성, 이런 것들을 시간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조금 생각이 다르네요. 어쨌든 김상욱 교수는 뉴턴은 시간을 수학의 대상인 추상적인 것으로는 생각했지만 시간이 실제적인 것이다, 실체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군요. 시간의 방향, 두 번째, 시간의 방향성과 엔트로피 증가 법칙. 시간의 화살, 뉴턴의 법칙이나 양자역학 방정식은 시간의 방향을 내포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왜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지, 즉 시간의 화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뉴턴 법칙, 고전역학의 법칙, 양자역학 방정식, 즉 현대의 현대의 물리학의 그런 법칙들은 수학적 방정식으로 물리적 현상들을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방정식으로 표현된 물리적 현상에서 말하자면 숫자로 표현됐다는 말이 방정식으로 표현됐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 방정식 안에 숫자는 뭐 플러스 숫자를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숫자를 넣어도 되고, 하여튼 시간이 과거일 때, 시간이 미래일 때, 현재일 때, 이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
원하는 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다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꼭 시간이 현재에서 미래로만 흐른다라는 어떤 가정들을 꼭 세워야 되는 그런 필요는 없죠. 수학 방정식은 자기가 원하는 숫자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도 생각할 수도 있는, 자기가 정할 수 있는데, 실제 현상은 항상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니까 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물리학자에게는 필요하다. 엔트로피가 증가 법칙의 확률적 해석.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확률적 해석.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는 확률적인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 즉,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그런 방향이다. 즉, 엔트로피 증가라는 법칙이 시간의 방향성을 정해주는데,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핵심은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시간이 갈수록 복잡한 경우의 수가 늘어나서 거기서 다시 되돌리기에는 확률적으로 확률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유리가 깨져서 흩어지는 그 조합의 수는 굉장히 많은데, 한번 그 조합의 수가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모이는, 깨진 유리가 다시 모이는 조합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여러 경우 중에 다시 하나로 모여지는 그런 경우는 이제 확률적으로 너무 적다. 그래서 거꾸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은 만약에 그 확률이 일어나면 거꾸로 흐를 수도 있다. 모든 확률은 아무리 작더라도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간의 흐름을 엔트로피 법칙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 확률적으로 굉장히 작은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이지 절대로 안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니다. 따라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군요. 하여튼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현상이 생기면 그런 현상이구나. 확률적으로 낮은 일이지만 일어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물리학자 입장이라면요. 하여튼 엔트로피 이 법칙으로만 시간의 방향성을 설명하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일이 일어남으로써 시간이 거꾸로 도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3. 상대성 이론과 시간의 상대성, 동시성의 문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동시성이 관측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시간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시간 측정의 기준이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 부분은 이제 절대적인 시간, 즉 시간이 다른 사람의 운동 속도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흐른다라는 가정하에 수학적인 그런 방정식을 만들어서 물리현상을 표현하던 그런 뉴턴의 접근하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빛의 속도이고 그 속도를 이루는 거리와 시간이
상대적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아인슈타인이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현상을 더 잘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증명을 한 거고요.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시공간과 물질의 관계.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인간 지성의 창작물이며 물질적 객체의 개념이 시공간 개념에 선행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시간과 공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의된다는 점을 제시한다. 글쎄요, 이 부분은 꼭 동의가 되지는 않네요. 물질적 아인슈타인이 물질적인 객체, 즉 어떤 물질이 시간과 공간 개념에 선행한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물질이고 시간과 공간은 그것과 연관된 인간 지성의 창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부분은 딱히 동의가 되질 않네요. 오히려 시간, 공간, 물질 이 세 가지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인 으로 연결되어서 아인슈타인은 말하자면 신을 믿었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보통의 유대교인들처럼 창조주 신을 믿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신적인 개념, 즉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법칙으로서의 신적 그런 법칙 개념 이런 것들을 믿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질과 시간과 공간이 상호 연결된 그런 상태이다 라고 생각하는 또는 그렇게 지어졌다, 그렇게 창조됐다 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을 줄 몰라도 물질이 실체이고 나머지는 인간 지성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군요. 하여튼 아인슈타인에게는 시간이 인간 지성에 인간이 개념적으로 창조해낸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양자역학과 시간, 양자 측정과 시간, 양자역학에서는 측정이라는 행위가 시간의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해요. 즉 관측자와 관측 대상의 분리가 엔트로피 증가를 야기하고 이는 시간의 흐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역학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양자는 입자와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관측함으로써 둘 중에 하나로 탁 결정이 되는 또는 위치와 속도가 불확정적이게 이제 동시에 그 정보를 갖고 있는데 관찰함으로써 하나가 완전히 정해지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물질 세계가 현상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제 양자역학의 결론이라면 그 상황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상황이다. 이 부분 재밌네요. 왜 그런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알 수는 없어도 그렇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런 관측자가 관측을 함으로써 측정을 함으로써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을 야기시킨다. 그것이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도록 한쪽 방향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흐른다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주 전체의 시간,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우주 전체는 하나의 양자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우주 전체의 시간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주 전체를 하나의 양자 상태로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우주 전체에는 우주 전체를 관측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뜻일까요? 위에서 양자 상태의 양자 상태는 측정자가 측정함으로써 그것이 붕괴되고 엔트로피가 늘어나서 시간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주 전체는 양자 상태로 존재하고 그래서 시간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주 전체를 관측할 수 있는 관측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뜻일까요? 이 부분 재밌네요. 하여튼 직접 이런 전문가들과 김상옥 교수 같은 사람들을 직접 만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질문을 해보고 싶네요. 시각적으로 정리도 해줬는데요. 한번 시각적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표를 볼까요? 뉴턴 역학에서는 시간의 본질이 절대적이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방향성을, 그렇지만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없는, 시간은 변화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따로 흐르는 그런 요소이다. 보통 이제 그렇게 느끼죠. 대부분의 사람이 일상에서는 그렇게 느끼는데, 물리학이 발전을 하면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렇다면 시간이 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열역학 법칙, 확률적이고 엔트로피 증가 방향이 이 시간의 방향성을 만들어낸다. 엔트로피가 작은 상태에서 큰 상태로의 변화, 그것이 이제 엔트로피는 항상 그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엔트로피의 증가 방향이 시간의 방향이다.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대표적으로 시간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근거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상옥 교수가 그렇지만 엔트로피 증가로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작은 확률의 일이 일어남으로써 말하자면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굉장히 작은 확률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원칙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상대적이고 관측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 이게 핵심이었죠. 양자역학에서는 측정에 의해서 시간이 생성되는 거고, 그 측정이라는 것이 양자의 엔트로피를 늘리는 상황이 돼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하여튼 과학자의 측면에서 뉴턴의 시간의 개념은 일반인들과 굉장히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과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리학이 발전을 하면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유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개념의 시간의 특성들을 복잡한 언뜻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시간의 특성들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시간의 개념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진 거겠죠. 그래서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이 뭘지 결론 부분 궁금해지네요. 이 강연의 결론. 강연에서 김상옥 교수는 시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물리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그렇군요. 모른다가 결론이군요.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시간은 당연히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하는 그런 물리 현상들을, 시간의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양자론이든 상대론이든 현대 물리학이 대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림들이 사라지게 된 그런 상황 아닐까요? 새로운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냈다.
라고 보기에는 뭐 어려운데, 오히려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그 요소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물리학자들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그 설명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김상욱 교수는 그 문제에도 그 설명이 완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한 부분이니까. 음, 하여튼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던 대략적인 그림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하여튼 이제 새로운 시간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더 좋은 그림이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고요. 현대 물리학은 시간의 본질, 방향성, 상대성, 그리고 양자역학과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탐구의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보면 결론 자체는 약간 실망스럽다고 할까요? 주제에 비해서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했다. 즉 현대 물리학 엔트로피 이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양자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의 물리학자, 아주 발달된 그런 현대 물리학이 이 시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잘 나열을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강연이 되도록 만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강연의 내용들을, 이제 강연의 종류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같은 내용을 이 채널에서 다시 정리해서 보여준 정리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요. 시간이 뭐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영상 카오스 술술과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한 영상도 17만 회를 넘었네요. 하여튼 이 채널에서 직접 김상욱 교수의 강연을 토대로 현대 과학에서 다루는 시간의 개념을 정리한 것 같은데요. 릴리를 통해서 요약을 해봤는데, 한번 같이 또 살펴보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살펴보는 동안에도 좋고요. 들어와 주신 분들 혹시 관련된 질문이라거나 같이 대화를 해보고 싶은 그런 주제나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생각하시고 올려주시면 같이 대화를 해볼 수 있겠네요. 릴리가 정리해준 카오스 술술과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일까라는 영상 요약 한번 같이 살펴보죠. 일단 테이블 오브 컨텐츠 내용 목차를 보면, 상대성 이론과 시간의 상대성, 상대성 이론과 시간의 개념 변화, 시간의 본질과 양자 역학. 그래서 이제 뉴턴 역학 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시간은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도도하게 절대적으로 시간만의 특성을 보여주면서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시간의 절대성을 다들 믿고 생각을 했다면, 아인슈타인과 또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틀렸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시간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해 시간이 어떻게 상대적이고 불확정적인지 설명하며 시간의 흐름이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환상일 수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자들이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인간의 감각은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환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아이러니한 거죠. 과학이 발전함으로써 인간이 이 상식적이고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지에서 비롯된 환상일 수 있다라는 결론만 내주면 과학이 발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안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고 실제로는 이런 것이야 라는 대안이 분명하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무지에서 비롯된 환상일 수 있다라는 주장보다는 그런 직관을 넘어 더 본질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 즉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방향성,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무지고 환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봐요. 즉 그 직관과 그 감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는 얼마든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 감각 자체가 환상이고 무지다 라고 하는 건 정말 도발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하여튼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이런 도발적인 주장들이 여러 곳에서 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각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영상은 시간의 개념이 과학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을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궁극적으로 시간은 인간의 무지이며 환상이라는 결론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게요. 인간이 직관적으로 인간의 경험을 통한 직관적으로 시간은 흐른다 라는 이 생각이 인간의 무지이고 환상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인간이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부터 오는 직관적 말하자면 지식들은 다 틀렸다. 그렇게 세상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는 보여져요. 물론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천동설, 지동설 이야기가 늘 나오게 되기는 하겠죠. 아무리 봐도 만약에 인간들이 상식적인 경험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을 계속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직도 천동설을 믿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이미 잘 설명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 그런 요소의 문제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어쨌든 그러게요. 뭐 과학이 발달하면서 천동설, 지동설 문제도 사실 이제 과학 혁명이 시작이 되는 때 일어났던 일이긴 하죠. 그런 과학 혁명 시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아주 급속도로 인간의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직관적 지식들은 다 틀렸다라는 결론을 모든 면에서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우주의 심오한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길을 잃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한번 쫓아가 보죠. 1. 상대성 이론과 시간의 상대성. 시간이라는 개념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절대적이지 않고 개인마다 다르게 흐른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통해 시간의 상대성을 밝혀냈으며 이는 뉴턴의 절대 시간 개념을 무너뜨렸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속도나 질량에 따라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특히 광속도에 도달할 경우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가속 운동이 발생할 경우 시간은 당사자의 시계에 의해서 느려지며 이는 쌍둥이 역설로 설명이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두 쌍둥이가 다른 경로를 따라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하여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때문에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질량과 또는 움직이는 속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속도의 변화인 가속도의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간은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상황이다. 이거 뭐 잘 알려져 있죠. 두 번째, 상대성 이론과 시간의 개념의 변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 여행을 간 쌍둥이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흐르며 이는 중력 가속도와 관련이 있다. 질량, 주변의 질량에 따라서도 시간의 상황이 달라진다. 중력이 있는 물체는 시간을 더디게 흐르게 만들며 이러한 현상은 물체가 낙하할 때도 발생한다. 시간은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다. 이게 이제 뭐 인터스텔라든지 뭐 그런 영화들 속에 아주 잘 드러나죠. 아주 중력장이 센 좀 블랙홀 같은데 근처에 갔다 오면 시간이 느리게 흘러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미 늙어 있고 갔다 온 사람들은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상상들을 해보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이긴 하죠. 고무판에 비유된 시공간에서는 무거운 물체가 놓일 경우 시공이 휘어지며 이로 인해 시간의 흐름이 모든 지점에서 달라진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 시간과 공간이 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이 속도와 질량에 따라 여러 속도로 흐른다고 주장하였다. 맞아요. 하여튼 뭐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시간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변한 건 뭐 오랫동안 꽤 잘 알려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다 들어보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는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뭐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또 그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 전문가들이겠지만요. 적어도 이제 상대성 이론이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본 사회의 문화와 직관들을 확 바꿔버린 그런 면은 있죠. 시간의 본질과 양자역학, 이번에는 이제 시간과 양자역학의 관계. 양자역학의 혁명적인 발전은 시간과 공간 역시 양자로 구성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는 시간이 측정에 따라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시간 자체가 양자로 구성된다. 양자의 특성은 두 가지 다른 성질이 중첩되어 있다가 관측을 통해서 하나로 붕괴되는, 말하자면 시간과 속도와 위치가 불확정적이었다가 관측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또는 입자성이냐 파동성이냐가 동시에 존재하다가 관측함으로써 하나로 결정이 되는 그런 식의 특성이 양자라면 시간도 그런 양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측정에 따라서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양자역학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들이다 이런 뜻이겠죠. 물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실험적으로 밝혀진 즉 실제 전자라든지 뭐
광자라든지 이런 실제 실험에서 그런 현상들이, 그런 양자적인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그런 요소는 아니겠죠. 시간 자체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 측정으로 말하자면은 그 성질을 이제 밝혀낼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모르죠. 뭐 현대 과학자들이 시간을 도대체 어디까지 다루고 있는지는 비전문가인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알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 설명만으로는 뚜렷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으네요. 시간의 흐름은 우주적 팽창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상대성 이론에 따라 새로운 현재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의미이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이 내용들을 통해서 봤을 때 양자론을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양자론적 개념들을 시간에도 말하자면은 적용시켜보고 공간에도 적용시켜보는 그런 일종의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그런 면이라고 보여져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시간은 불확정성과 확률성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시간이 심지어 거꾸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서로 독립성을 박탈하며 둘 다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결국 시간은 인간의 무지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우리가 시간에 대해 느끼는 것들이 본질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글쎄요.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이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에 따라서 변하고 또 질량에 따라서 주변의 중력장에 의해서 변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관측이 되고 또 관측이 됨으로써 확인이 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진 그런 시간의 특수한 특별한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상대적인 성질들이 확인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양자역학에서도 만약에 이렇다면 시간도 양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면 뭐 공간도 그렇다면 뭐 이런 식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그렇게 추측이 되기는 하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알고는 싶네요. 양자역학에서 왜 시간과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다루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기는 하네요. 계속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양자역학과 시간의 본질. 양자는 특정 크기를 가진 입자이며 실질적으로는 입자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양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다. 시간과 공간 역시 양자로 되어 있다고 주장되며 이는 12세기에 마이머니데스, 이건 이제 유대인 철학자, 유대교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죠. 마이머니데스가 시간은 원자로 구성된다고 언급한 데서 기인한다. 12세기 중세의 유대교 신학자의 이야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간도 역시 양자로 되어 있다. 원자, 그것도 이제 아주 작은 양자적인 크기의 양자성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작은 크기의 원자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나 보군요. 양자역학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 단위로 보고 있으며 이를 프랑크 시간이나 프랑크 길이로 정의한다. 프랑크 시간과 공간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기본 단위가 있다. 수학처럼 원리적으로는 계속 나눌 수 있는 수처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눌 수 없는 그런 기본 단위가 있다. 양자적 존재인 시공은 불확정성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지 않는 값을 가지며 큰 규모에서는 매끄러운 시공간처럼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프랑크 시간, 프랑크 길이 이런 식의 시공간도 원자적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거대한 그런 규모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매끄럽게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양전자는 시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지 않고 미래로부터 오는 존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과거의 시간을 거꾸로 이동하는 특성을 지닌다. 양전자, 뭐 이건 소립자 물리학 이런 데서 나오는 개념일 것 같은데요. 전자는 음전하를 갖고 있다면 양전하를 갖고 있는 전자가 있다. 뭐 이런 뜻인가 보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마음껏 자유롭게 양자역학을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양자역학을 근거로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그런 요소라고 보여져서 실제 과학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한 우주적 시계.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우주적 시계를 만들 수 있다. 로저 펜로즈는 이 시계를 자연에 실제로 존재하는 극도로 정밀한 시계로 표현했다. 두 가지 재료는 상대성 이론에서 유명한 식 E는 mc 스퀘어와 양자역학에서의 기본식이 사용된다. 이 두 식은 입자의 고유한 진동수를 나타내며 규칙적으로 진동하는 모든 것이 시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질량을 가진 입자들은 정확한 양자시계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고유한 진동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동수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시간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주가 시계다, 정밀한 시계다 이런 말이라고 보여지는데 로저 펜로즈라는 사람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이기는 하죠. 글쎄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역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양자론을 근거로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네요. 우주와 양자화살. 시간의 본질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엔트로피 화살, 침리 화살, L 화살, 블랙홀 화살은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엔트로피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엔트로피 법칙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 말고도 침리 화살, L 화살, 블랙홀 화살 이런 설명들이 있나 보군요. 남은 시간 설명의 화살은 상대성 이론의 우주 화살과 양자역학의 양자 화살이며 우주 화살은 우주 팽창에 의해 존재한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시간이 새롭게 생성되며 현재는 이러한 팽창의 경계로 인식된다. 말하자면 이제 상대론의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을 근거로 또 시간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 그런 요소들이 있나 보군요. 그러나 우주가 수축할 경우 시간이 사라진다는 개념은 모순적이며 이로 인해 시간의 개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양자 화살은 측정에 따라 방향성이 있으며 측정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수 있는 비대칭성으로 나타낸다. 이 부분은 이제 김상욱 교수도 언급을 했죠. 양자 중력장 이론인가요? 양자론에서는 측정을 함으로써 엔트로피가 늘어나서 시간의 방향이 결정된다. 측정을 통해 과거와 미래, 즉 시간의 방향성이 구분된다. 이게 양자역학의 특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또 실제로 그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했던 걸로 알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양자 화살이 날아가면 엔트로피 화살이 되고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시간의 흐름을 만든다. 물리학에서 시간은 무지의 표현으로 우리가 시간에 대해 모른다는 것 자체가 시간의 본질을 보여준다. 글쎄요, 우리가 시간에 대해 모른다는 것 자체가 시간의 본질을 보여준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시간의 본질을 안 보여서 못 본다.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글쎄요. 끈이론,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은 시간을 통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양자장이 중요한 개념이다. 이론에서는 물체들이 시간 속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소 시간이 나타난다. 시간과 공간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양자적 사건들과 관계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로 간주된다. 시간의 본질에 대한 고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공간과 함께 존재해야 된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시공이 생기고 이는 시간이 흐르며 현재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양자역학에서는 시간이 불연속적이며 확률적으로 흐른다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 따르면 시간의 화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결국 시간은 인간의 무지와 환상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다. 그러게요. 하여튼 결론 자체는 복잡한 이야기들, 양자론, 상대론에 대한 의미를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인간의 무지와 환상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라면 조금 실망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필연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갖게 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려운 점은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의 개념을 뉴턴식으로 절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없으면 신도 존재하지 못할 것 같은, 즉 신이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양자론이나 상대론, 현대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시간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임의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필연적으로 이래야 된다, 절대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상황에 따라서 즉 주변의 공간과의 관계라든지 물질과의 관계에 따라서 또 그 물질이 보여주는 특성, 양자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 역시 얼마든지 특성이 그 시간의 성질이 변할 수 있다라는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간 역시 공간과 마찬가지로 또 물질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 역시 신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고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같이 창조되어서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있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된다고 오히려 신학적인 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보고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적인 속성들, 시간의 속성들을 얼마든지 더 좋게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정리해보고 이해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단지 현대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무지와 환상의 결과일 뿐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상상함에 있어서 물리학자들의 상상력에 그대로 100% 무조건 의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면, 또는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면이 이런 과학 강연들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들이 마치 중세의 모든 신학적인 그런 생각들은 다 전문가들이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듯이, 그것이 뭔가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 문화 내에서도 부패와 또는 타락을 만들어냈듯이 과학에서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현대는 일종의 과학의 중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즉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 생각의 상상과 또 직관과 경험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도 이거는 일반인들은 다 무지와 환상에 젖어 있는 거고, 과학자들만이 제대로 된 상상,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조금 위험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